다시금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먼저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어찌됐든 앞으로의 전략 부분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미국 쪽에서 원체 강하고요. 지금은 또 유럽 쪽의 변동성의 확장, 그 변동성의 확장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윗부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윗부분으로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시금 또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황부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금요일 날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의 8% 폭락에 연동된 국내 증시의 이제 추가적인 조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그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런 내용이 되죠. 22년도에 그 앞전에 이격이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격이 그닥, 그죠? 미국의 빨간 색깔 S&P 500 지수 정도가 유동성의 확장 때문에 미국 증시만 더욱더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검은 색깔 기준이 니케이 지수,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독일의 닥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캔들인데 거의 붙어서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그죠? 여기도 붙어서. 그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좀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게 정확히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똑같은데 올라갈 때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사상 최대치 고점 우리 지수로 환산하면은 3,300포인트를 넘길 때,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이 21년도에 찍힙니다. 그 요 고점들을 재차 넘길 때 우리나라만 못 넘긴 거예요. 글로벌 증시는 다 넘겼죠. 그래서 요 상승률의 각도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디커플링은 아닙니다. 디커플링은 반대로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점에 달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6개월 동안의 음봉이 떨어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있고, 뭐 일본이 좀 쉬어가긴 했지만 여기도 4,0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고, 미국도 신고가 랠리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전국이 계엄 전국까지 확대되리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거기까지 예측한다는 거는 그건 뭐 제가 좀 오버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들 외국계에서의 흐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그 정정 불안, 정부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할 만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4년 7월 고점 찍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기준을 잡는다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같이 매도를 했었다가 하이닉스는 24년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도 3% 매도를 했어요. 24년 7월부터 9월까지 3%의 매도를 하면서 40%가 조정을 받았어요. 외국인들 3% 매도에 40% 조정, 굉장히 좀 과한 조정이 나왔죠. 그때 삼성전자는 20%뿐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수급이 그때 3% 나오고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7% 들어오면서 주가가 40%또 되돌림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3%다 되셨는데 주가만 좀 눌려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같이 9월에 바닥을 찍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매도가 더 확장이 됐어요. 뭐 실적이 안 좋네 그런 내용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책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야당에 의해서였던 아니면 여당 또 행정부 집권당의 집권 정부에서의 문제였던 간에 그 불확실성 부분이 일단 표출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야 되는데 결론은 시가총액 비중이 그 당시 기준에 21% 수준이었던 삼성전자에서의 매도가 가장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안 좋네,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네 이런 명분 핑계거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4년 7월 달에 고점을 찍은 게 88,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9만 원을 넘긴 거는 딱 4거래일 뿐이 없고요. 9만 원 찍은 날까지 하면 5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 기준에 9만 원 넘겼던 거 제외하고 나면은 88,800원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그때 기준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실적 전망치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23년도 영업이익 7조 대비해서 34조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23년도 영업이익 7조일 때보다 더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깨져 있는데 24년도의 실적 전망 실적이 피크아웃이고 25년부터 업황이 붕괴된다. 그러면 미리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25년도 실적도 34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죠. 그 수준을 예상하고 있죠. 26년도에는 이제 40조 원대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 그거는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원래 이제 PPT만 그 위주로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글로벌 차트를 좀 보여드립니다. 그 지수 차트 중에서 프랑스 까끄를 한번 보시면 이제 2달 동안의 장대 양봉, 총 3달이죠 사실은. 총 3달 동안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흐름하고 독일 닥스하고 비교해 보세요. 독일 닥스는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랠리입니다. B컷을 단행했을 때 금리를 50bp 내리면은 그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슈팅, 그러니까 이 경기가 둔화 또 혹은 침체된다는 우려감 그 이후에 기준에서 랠리가 나왔고 독일은 쉬지 않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정이 깊었죠. 조정이 깊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프랑스가 조정이 깊었던 이유는 뭘까요? 극우파가 총선 그 진행 과정에서 극우파 여론조사가 1위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극우가 집권을 하느냐 그 우려감,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 거죠. 똑같은 유럽, 독일은 랠리 그리고 또 당연히 미국도 랠리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정정불안이라는 것을 기존에 22년 이후에 아무리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불안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중에. 또 우리 뭐 VVIP 회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들이야 그건 다 매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프랑스 까끄에서 나온다. 독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 지수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 다른 데는 다 신고가 랠리인데 무슨 경기가 안 좋아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뭐 아니 어떻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슈팅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결론은 이 신고가 랠리를 누가 이끌어왔느냐라고 놓고 보시면 2020년 9월 말 10월 초가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바닥 인식이 잡히는 거거든요. 22년 9월 말 10월 초가 22년. 근데 22년 9월 말 10월 초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바닥에 잡히는 구간인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는 애플이었어요. 애플이었고
사우디 아람코가 2위였는데 IT가 좀 조종이 깊어지면서 애플이 2조 달러를 깨는 경우가 있었고요.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를 살짝 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이제 주로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가 2조 달러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종목 달랑. 얘는 그 시가총액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 있었고 계속 주구장창 테슬라와 함께 곤두박질 치던 상황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위로 등극을 한 거고요. 알파벳이 3위였고 그다음 얘가 4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7위였는데 시총 자체가 뭐 1조 미만에서 다 올라온 거죠. 그리고 TSMC,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최근 조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제 1조 달러 넘기면서 다시 등극을 한 건데 테슬라가 대선 미국 대선 끝나고 잠시 10위 안으로 잠깐 들어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9종목이 성장주였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사우디 아람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성장주입니다. 그 이 성장주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글로벌 증시는 멀쩡하다, 짱짱하다 그 기준이고 이게 이제 28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27일이고요. 그리고 28일 또 30일, 3월 1일 글로벌 증시는 또 초강세를 띄었죠. 응? 그러니까 3월 1일이 아니라 28일 종가 기준에서 초강세를 띄었고 지금도 미국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은 지수가 견인되는 거는 역시나 글로벌 증시의 기준도 누가? 미국 증시의 기준도 누가? 애플, 엔비디아,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TSMC, 브로드컴 이런 IT 쪽에서의 슈팅과 함께다. 엔비디아가 다시 이게 27일 종가 기준이니까 28일 기준에 4% 들어올렸잖아요. 3조 달러 넘겼죠. MS도 좀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결론은 3조 달러 뭐 넘긴 종목이 세 종목이 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히 낮추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8월처럼 50bp를 내린다라고 해서 뭐 정신 나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인들이 물어봐서 이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잠깐 얘기해줬던 부분이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게 어떻게 호재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 지난해 겪어보셨잖아요. 지난해 8월 기준에 50bp 내린다 했을 때 축제 분위기고 이제 드디어 금리 내린데 금리 내리니까 바이오가 갈 거야. 아니지. 제로 금리일 때 바이오가 간 적이 없어요. 고금리니까 가는 거예요. 결국은 8월 달에 굉장히 출렁거렸죠. 아까 유럽 증시도 꼬리 달고 돌린 거 보신 것처럼. 이거 진짜 경기 둔화야? 침체야? 까지 얘기가 났어요. 시장에 충격받다 보니까. 야, 지표가 그렇게 안 좋아? 금리를 이렇게 50bp나 내려야 돼, 이렇게. 다행인 거는 올해 들어서 금리는 일단은 두 차례 인하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동결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상의 언급조차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기준이 잡히냐라고 한다면 8월 달에 50bp를 낮춘 거는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을 연장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결론은 금리를 낮춰가면서라도 돈을 시장에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45대 대통령일 때에도 중간선거와 재선을 앞두고 파월 의장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겁니다. 너 내가 뽑았는데 왜 금리 안 낮춰?라고. 그래서 2016년 12월에 올린 금리, 9년 6개월 만에 올린 금리, 그 금리를 2018년도에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리게 되죠. 금리가 중간에 올려지다가 꺾여져서 내려진 적은
드물어요. 내리게 됩니다. 그게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 결론은 이제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나름 뭐 학자라는 분도 학자는 아니죠. 학자를 빙자한 뭐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인성이 좀 안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한국 경제에.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후보가 완전히 이제 후보 진영으로 설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제 뭐 확정이 되고 뭐 이런 기준에서 트럼프 후보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다. 금리를 지금 내려줘야 된다. 정신 나간 소리지. 경제 공부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 된다 거죠. 시장 원리 원론에 대한 일부에 대한 내용인 거고. 어쨌든 그 트럼프 그 후보가 그 당시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트럼프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심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악을 쓰죠. 야, 금리 손도 대지 마. 선거 기간 동안에 금리 손댄다는 거는 그거는 선거 조작이야. 돈 뿌려서 표 사는 거야? 자기 땐 그렇게 해놓고. 뭐 그게 이제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 왜 중국 그 사람들 우리나라 입국할 때 왜 마스크 제대로 안 쓰게 해서 코로나19 더 확대되게 했느냐. 이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냥 무지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총선 압승하죠. 그때 재난지원금을 무지하게 뿌렸죠. 야당 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뿌리게 할 수도 없고 뿌리게 되니까 이제 뿌린 쪽 정부의 혜택 부분이 사실상 선거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악을 쓰고 금리 인하를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 50bp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하를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바로 선거 때에 공약했던 자금들, 인프라 자금들, 그 자금들을 뿌리게 되면 금리 인하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 대선 끝나고도 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조 달러의 금액을 뿌리죠. 그 2조 달러의 금액을 뿌리는데 어떻게 그 당시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2조 달러 뿌리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조 달러를 뿌릴 만큼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한 거잖아. 2조 달러 뿌린 거는. 근데 금리 인상은 긴축이거든요. 유동성을 줄여야 되거든.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금리 인상을 그 당시에 못하고 돈 뿌린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해서 CPI, PPI가 8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결론은 시장 지수도 유동성 랠리가 폭발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파월 의장이 매파가 아닙니다. 박쥐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굉장한 비둘기파로 전환이 돼 있었어요. 왜?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에 21년도에 못 올리니까 굉장히 비둘기파로 괜찮다. 지표는 과열이 됐고. 그래서 22년부터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너무 가파르게 하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돈이 뭐 워낙 뿌려져 있다 보니 지표는 좋고 그래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22년부터 23년 7월까지 진행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이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은 정확히 애플, 엔비디아,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TSMC, 브로드컴이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온 거는 정확히 23년 7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더 큰 슈팅이 나온 겁니다. 고금리 속에서는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 엔비디아 고점이 얼마인가요? 금리를 급격히 낮추기 전까지는 성장주들은 고점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 쪽하고 세계 업체 합자를 해서
스타게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한다. 챗 GPT에도 투자를 한다. 오픈 AI. 오픈 AI의 1대 주주가 지금 MS인데 그렇게 되면은 1대 주주 자리를 빼앗겨요. 어? 그 뭐 1대 주주 뺏기든 말든. 그러니까 지금 4%대 이 고금리에 소프트뱅크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채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고금리에 안전한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 4%의 기준금리, 4%대 후반에 그 기준금리를 넘어설 수 있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쪽, 성장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관련해서 또 AI 관련해서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앞으로는 AI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 뭐 그거는 그 논리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어디까지 가느냐와 언제 깨지느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거꾸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유동성을 줄이려면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지금 또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들은 꺾이지를 않아요. 근데 시스템의 붕괴, 파생 상품의 붕괴라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처럼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아니더라도 뭐 좀 큰 시장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국가 이런 쪽에 시스템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겠죠. 우리도 지금 계엄 정국 속에서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야간 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의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뭐 택시 하시는 분들조차도 야간에 유동 인구가 없다.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외국인이 덜 들어오는 것이 체감된다. 저도 이제 통계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해외에서의 시각은 우리나라의 계엄이 내전 상태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전 상태다. 원래 분단 국가고 군인이 정치를 하던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계엄, 쿠데타, 내전 뭐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도 줄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전체 이제 금융시장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글로벌 시장은 하여간에 어찌됐든 풀려져 있는 그 유동성의 이러한 흐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엄 수준까지의 불확실성이 형성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까크처럼 글로벌 시장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했던 이유가 극우 쪽의 여론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총선 기준에 극우가 제일 뭐라 그래야 돼 야당이라기보다 극우에 몰려지는 그 기준이 여당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불확실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당분간은 기술주가 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금리가 고금리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고 내리질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돈을 뿌리는데 금리까지 낮추면 그 인플레이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꺾여지기 전까지는 시중 자금들이 성장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것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이 뭐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실적이 무지 좋아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상향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쪽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실적 상향이. 근데 시가총액 애플이 더 사실상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적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나 모든 이제 부분을 다 놓고 보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되더라도 그 가파르게 올라온 프리미엄을 사실상 애플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저기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게요. 엔비디아가 5월 24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고요. 25일 날 갭 상승 26%가 나왔을 때입니다. 갭 상승 26. 그리고 장중 고가가 29. 이때가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삼성전자의 3배. 그리고 8천억 달러였죠. 그게 26% 갭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8천억 달러였는데 여기에 1조 달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넘긴. 근데 26%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그게 이제 22년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를 이번에 딥시크처럼 무료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면서의 스타트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너도 나도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비트코인 할 때의 CPU가 아닌 더 고사양 고마진의 GPU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몇몇 업체 그 보고서, 그러니까 몇몇 보도 자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저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도 저도 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기준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기준이 극대형주의 경우에 10% 정도 전망치를 벗어나야만 어닝 쇼크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실적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23년 5월 그리고 8월에 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적 전망치 대비 10% 이상. 근데 요번에는 한 4% 정도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받은 거는 이제 뭐 여러 요인이 있죠. 뭐 미국의 중국 대리기.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 없어. 거기에 대표적으로 또 엔비디아도 한 대 맞고, 그리고 뭐 성장성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그 분분했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방에 8% 밀렸는데, 하여간에 요 갭상승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갭을 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드리는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이 강도의 흐름을 주고 이걸 메꾼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이따 들여다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점을 넘기고 난 다음에 슈팅 나오고, 요게 5월 슈팅입니다. 실적을 뒷받침한. 그리고 하락 장악형이 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뜹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목표 주가 650불을 유지해요. 무슨 소리냐면 저 때가 440불이었을 거예요. 근데 목표 주가를 천하의 엔비디아를 50%더 오른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목표 주가를. 그 다음에는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이게 700불까지 밀린 겁니다. 근데 1100불을 목표 주가로. 무슨 말이냐면 단계별로 실적이 나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없어요. 고금리 속에서는 성장주의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금리를 낮춰주면은 성장주에 돈이 들어간다. 정신 나간 거지. 경기가 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고금리에서 정점을 찍고 한동안 그래도 버티다가 너무너무 고금리에 못 견뎌서 기업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것이 불거져서 터져버리면 급격히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그러면 그게 5%대 금리였다 할지라도 급격한 인하와 함께 제로금리 또 유동성 공급까지 넣어줬을 때 비로소 시장은 바닥이 인식이 되고, 거기서부터 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양을 해줬을 때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고 나서 유동성의 힘에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움직여줬을 때 거기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 또다시 바닥에서 또 성장주한테 자금이 흘러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단단 점점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고. 어찌됐든 저 파란 색깔 조정이 나온 두 번의 시점은 MS사하고 알파벳하고 실적이 같이 나왔는데,
10월 말입니다. 같이 나왔는데 알파벳은 실적 전망치에 부합을 했어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27% 예상했는데 그게 못 미쳤습니다. 경기는 부합을 했는데 그 상황에 우리는 알파벳이 클라우드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의 주가가 9% 개파락에 10%까지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9%로 끝난 거예요. 그게 시가총액 글로벌 3위일 때 일입니다. 근데 윤정도는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가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 기준은 시가총액 2위 MS사가 같이 실적 발표하는데 MS사는 오픈 AI의 대주주잖아요. 1대주주. 근데 당연히 이제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MS사는 3% 갭상승에 4%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종가는 3%로 끝났어요. 다만 이제 시장은 알파벳이 9%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조정이 나왔죠. 근데 또 한 가지 요인은 MS사 이외에도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한다면서요. 그럼 GPU를 어마어마하게 사재 끼겠다는 거죠. 엔비디아한테는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바닥 인식이 잡히면 안 된다. 돌릴 거다. 당연히 돌릴 거다. 고금리 속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기준이 메타 플랫폼입니다. 올 4월 지난해죠. 지난해 24년 4월에 메타 플랫폼이 실적 전망치에 부합했어요. 다 좋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 메타가 얘기했을 거예요. 알파벳이 아니고 메타가 뭐라 그랬냐면은 투자를 안 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리스크보다는 강력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실패되는 리스크가 더 오히려 낫다. 응? 시도도 안 해보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시도를 해보고 실패가 되더라도 시도를 해보고 실패되는 게 낫다. 그래서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AI 쪽에 올인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자금을 베팅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호재 악재예요. 호재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위 밑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게 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유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거기다 이번에 딥시크, 구정 때 딥시크. 그때 무너졌을 때도 윤정도는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딥시크 때문에 무너지는 거 하드웨어 쪽에서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생각날 때 제가 좀 고쳐놓을게요. 이게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다 보니까 액면 분할이 아니죠. 주식 분할이죠. 얘네는 그 액면이 없습니다. 주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방송에서 제가 깜빡하고 안 고쳐 나갔어요. 10분의 1 주식 분할 하게 되면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얘는 항상 실적이 개선됐죠. 개선됐단 말이에요. 개선되면서 흘러간 흐름이란 말이에요. 개선되면서 단 한 번도 그 전분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당시의 기준에 어때요? 전망치의 10% 이상을 넘겼죠. 여기까지도. 여기도 계속 전망치의 10% 이상을 넘겼답니다. 얘도 10% 이상. 여기가 10%가 채 안 됐을 거고 안 되는 거죠. 얘도 10%가 채 안 되는 거고 얘도 10%가 채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마진에 대한 부분이 다소 이제 좀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 때문에 저사양 뭐 GPU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거는 그런 논리를 펼 수는 있는데 결국은 AI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되고 패권 다툼하겠다면서요. 미국과 중국이. 그럼 미국 쪽이나 중국 쪽이나 뭐 중국 쪽으로 수출 못하게 규제를 해놨어도 뒤에서 뭐 어떻게 하든 뭐 어찌 됐든 표면적으로의 수요 부분도
아니 기업의 기준을 정부가 막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려하는 것처럼 야 뭐 돈 투자하지 마 그런다고 돈을 그쪽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메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응? 결론적으로 AI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서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고사양 GPU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진입 장벽이 저도 뭐 좀 낮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뭐 90%대 이상 훌쩍 넘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 독점력의 기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마진에 대한 압박은 들어오지만 완전한 경쟁 체제가 되지 않는 한 지금 뭐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가가 미국 시장 10위에도 못 있던 조정을 거치다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등극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품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매우 높다고 표현을 했어요. 프리미엄은 높아요. 당연히 프리미엄 높지. 저평가는 절대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실적을 맞춰주는 쪽이 없어요. 애플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요. 이 정도로. 지금 몇 배? 9배 증가한 거 아니에요? 9배 가까이. 실적이. 순이익이. 주단 순이익이 9배 정도 증가했고 향후 예측 범위도. 그럼 주가가 9배 올랐냐? 주가는 9배 올라오진 않았어요. 저 기점으로 따졌을 때 저 때가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조 달러 딱 넘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1조 달러 넘기는 그 시점 부분부터 해서 그럼 9배 올라왔느냐? 그러진 않아.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들 부분에서 우연찮게 주식 얘기를 저한테 안 합니다. 주식 얘기 한번 물어봤다면 1시간, 2시간 막 꼼짝마고 막 들어야 되니까. 응? 안 물어봐. 저도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는데 오늘따라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간단하게 해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도 물어보더라고요. 뭐 종목별로의 기준을 제가 설정해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IT에 대해서 이제 금리 여태까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금리 부분이 급격히 인하될 정도로 경기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성장주가 시장을 지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 지금 지속적이죠? 성장주가 끌고 가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대장일 수밖에 없다. 이쪽에 업황이 GPU의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9배 실적 개선이 나오고 주가는 사실상 9배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다른 쪽은 9배씩 성장이 나오는 쪽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이 아래 꼬리 달린 이때에도 110불이 일시적으로 이탈된 저 때에도 돌려서 갭을 메꾸지만 않으면 된다는데 갭을 안 메꿨어요. 그리고 110불을 안 깼어요. 이번에도 조정받을 때 우리 VVIP 회원님들께 명확히 말씀드린 거는 엔비디아 기준에 정확히는 109달러입니다만 110불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지금 추이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굉장히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나서 변동률이 크지 않아요. 요건 재차 그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의 금리, 지금의 정책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요걸로 보시라는 거예요. 요게 로그 차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때 당시에 비트코인 최고래 기준에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최고래 기준에서 CPU가 상상을 초월하게 팔리면서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지금 GPU가 팔리면서 이만큼 올랐죠. 잽도 안 되잖아. GPU 팔린 게 더 대단한. 응?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생각하신 것처럼 GPU가 더 고마진이고 더 고사양이고 더 큰 이슈입니다. 글로벌 상황 자체가. 아니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CPU 갖다 쓰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산업 자체가 완전히 AI 로봇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죠? 이걸 크게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로그 차트라는 건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올랐느냐? 얼마 안 올랐어요, 사실. 그 몇 퍼센트 올랐느냐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20,000원이라고 쳐요.
10,000원 오른 거죠? 그럼 10,000원 올랐으면 100% 오른 거 아닙니까? 이만큼.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이만큼 오르면 얼마예요? 30,000원이죠? 그럼 20,000원에서 30,000원은 몇 프로예요? 50%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놓고 보신 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10,000원에서 20,000원 갔는데 100%인데 똑같이 10,000원 올랐다고 그 캔들의 크기를 똑같이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트, 이 지금 보여드리는 로그 차트는 그렇지 않아요. 캔들 크기를 확 줄여버려가지고 50% 올라온 크기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PU 팔아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PU 팔아서의 폭등인데 실질적으로 비교했을 때 CPU 판 거의 랠리보다 실적도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잖아요. 원체 고마진이니까. 상승률은 똑같아. 동일 구간 동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오랜 기간을 횡으로 줬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해석하지 말라니까. 부채도사야?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부채도사 아니잖아. 그럼 윤정도는 부채도사가 아닌데 위로 간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뭐예요? 고금리에 움직이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갈 수 없잖아요. 고금리, 그 금리,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게 성장주라는 거예요. 그 성장주의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적 모멘텀을 뒷받침하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든 못 넘기든 얘나 애플이나 이런 쪽이 깨진다면 그건 시장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 시황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주력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28일자 기준에 뭐 아쉽게도 우리 주력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이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이버까지도. 근데 주력을 채워놓고 이렇게 방산, 조선, 로봇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멋을 부리려고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수익을 목표로 해서 포함을 시키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이 목적이지. 그러면 가장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 그리고 누적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어느 시점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어느 시점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평가가 해소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포트를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 수급 모멘텀이 있는 쪽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슈. 그래서 2월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1월 말 종가 대비 0.61% 강세로 끝났는데 안타깝게 2월 포트폴리오가 1월 1.94% 손실로 마감이 됐어요. KB금융의 손실이 좀 컸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찌됐든 우리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선 차익 실현 재편 뭐 이런 기준을 잡았는데 수익률이 이제 2월 포트 수익률은 좀 줄어버린 거죠. 줄면서의 흐름이 됐고. 3월 포트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전에 좀 정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1월, 2월 포트에 계속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이었고 만족할 수준의 누적 수급이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는 날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수익 매매, 단기 매매로 공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3월달 포트폴리오는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렇게 해서 비중을 좀 줄였어요. 전체 종목을 좀 확장하려고 비중을 줄여서 요 종가 기준에 65%, 70%, 70%를 채운 겁니다. 그렇게 채웠고 반도체가 50%예요. 그리고 네이버의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10월 이후에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분기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인데 주가가 이틀 연속 좀 과도하게 두들겨 맞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0% 비중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에 두사이너빌리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거 때 또 지나고 나면은 진짜 어린 친구도 공부 안 하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저보다 연세가 많더라도 이 바닥에 활동 경력이 저보다 한참 안 되는 분들, 윤정도보다 활동 경력이 오래되신 분은 지금 현역에 한 분, 두 분뿐이 없어요. 한 분은 또 잘 활동 안 하시려고 하고, 한 분은 여전히 뭐 교육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두 분 빼고는 없단 말이지. 지금 미국의 정책이라는 거는, 미국은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잖아요. 그 공식 정치자금 후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숨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제 기업으로부터 정식적인 정치자금 그 후원을 받는데, 한쪽으로만 다 주지는 않아요. 양쪽으로 다 줍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공화당이면은 방산과 에너지, 전통 에너지, 그 다음에 전통 제약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민주당은 IT, 또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쪽이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바뀐 게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항상 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그럼 되게 민주당은 유하고 좋은 쪽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당이지 민주당도. 교토정서 뭐 파리기후협약 가입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신재생 에너지 쪽 업체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 완화를 위해서 표면적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는 것처럼의 기준을 잡아요. 공화당은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죠. 미국 국민의 절반이 지지를 하는데. 공화당의 기준은 다 좋은데 왜 과하게 규제를 하느냐? 신재생 에너지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도저히 사서 쓸 수 없을 만큼 고가예요. 고가기 때문에 뭐 태양광 지금 하나그룹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하나솔루션 돈 번 거 다 갖다 집어넣지.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을 아주 우스운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죠. 돈 버는 거 다 갖다 집어넣잖아. 그 자기들은 대주주고, 응? 그냥 가지고 있는 기준이니까 돈 배당 안 하고. 그런 식의 기준인데 갑자기 바이든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전기차,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화당 쪽이 무조건 뭐 방산 에너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전 그러니까 45대 대통령일 때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에요. 애플. IT입니다. 공화당이라고 해서 방산 에너지가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 새로 들어오면서 어떤 기준이 잡혀요? 기존에는 이제 원유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원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친환경 쪽은 원전을 못 쓰게 해요. 원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 재앙이 온다라는 기준입니다. 공화당 쪽은 이제 전통 에너지인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 쪽의 기준도 왜 좋은 에너지원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전력기기 뭐 이런 쪽, 우리도 HD 현대일렉트릭을 1년 동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가지고 왔잖아요. 지난해 12월 말 이후에 이제 변압기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해서 잠시 빼놨단 말이죠. 계엄 정국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양당 모두 뜬금없이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그 전년도 아니고 또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노후된 전력, 전선 이 부분을 갈아엎어 주겠다. 5년 걸리는 사업인데 서로가 양당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솔직히 전선주는 대한전선 1조 넘는 거 빼고는 전선주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 쪽이고, 전력기기 쪽은 그나마도 이제 뭐 HD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가 1조를 넘겼었던 적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서 어쨌든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왔었죠. 45만 원까지. 근데
대통령 취임식 하기도 전부터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의 정책주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미국의 정책주로서 설정을 하자. 거기에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국내 기관 투자자 24년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갔어요. 쌍끌이 순매수 1위인데 못 간 대표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두산그룹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국민들을 뭐 개 돼지로 아냐 뭐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했는데 그따구 행위를 했잖아요. 이번에 두산바켓의 그 엄청난 순이익을 대주주가 다 빨아먹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두산바켓이 두산 로보틱스를 잡아 먹었지. 어떻게 적자인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인수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싫으면 그 매수청권 행사해.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가격에 행사 권한 가격을 부여하고 그래서 금융당국에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거를 금융당국이 처음 때렸을 때 자기들 머릿속에 박힌 게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해왔던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그룹도 얘기했잖아요. 하나솔루션 돈 버는 거 다 갖다 집어넣고 한솔제지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버는 돈을 계열사나 비상장업체에 다 갖다 쏟아붓고 현대차그룹은 안 그랬어요? 현대글로비스, 본텍 다 갖다 때려붓고 그걸로 경영권 승계 작업한 거잖아요. 세금 덜 내고. 그리고 구속되고 나면은 사회 환원 행사한다 해놓고 현재 시가 1조도 안 되는 거 막 사회 환원하고. 그런 행위가 점점 없어졌는데 두산그룹이 마지막까지도 그런 행위를 해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왜 그게 잘못됐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거를 제재를 해서 결론은 그 제재 이후에 한두 차례 더 개선책을 내서 금융당국에 제출을 했는데 대부분 다 빠꾸 맞고 다시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움직일만 하면 그런 이슈에 묻히고 그런 흐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집은 굉장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또다시 미국 쪽에서 AI 전력 인프라 쪽의 주가 흐름들이 이제 휘청하고 그렇게 되면서 원전 쪽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동반적인 조정이 있었는데 수급은 꼬인 게 없어요. 그래서 10% 비중으로 네이버와 함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기서 넣는다라고 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시겠죠.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0만 천 원 찍고 15% 밀렸잖아요. 근데 15%안 밀렸어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계속 VVIP 방에 말씀드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편입을 못 하는데 무슨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뒷부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간 되면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을 넣은 거는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우리가 병행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는 한국항공우주예요. 현대로템도 있지만 현대로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병행을 했고 현대로템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비슷한 조건에 11월 고점도 못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그리고 이제 대장이 아닌 쪽 기준에서는 한국항공우주 기준에서 신고가를 낼 수 있다. 그 위치로. 그러면 조선주도 뭐 펀드멘탈적으로 따져서는 해석이 안 돼요.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지난해 11월 7일 그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같았어요. 10조 수준. 응? 그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비슷했다고. 10조 수준. 근데 하나오션은 25조까지 올라왔고 얘는 지금 13조예요. 8억 8천만 주. 13조도 안 되죠. 주가 밀려서. 13조 되나요? 38에 24. 12조, 13조 가까이 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나오션이 밀리겠어요? 금요일 안 밀렸죠. 그러면 대장주가 가야지 가는 거지 얘가 갑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대장주가 밀리지 않는다는 조건에 삼성중공업만 못 갔으니 조선 3사에서 하나오션이 밀리지만 않는다면 삼성중공업의 오버슈팅도 좀 나올 수 있겠다. 하나오션은 채권단 지분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오는 건데 좀 과도한 거죠. 솔직히 이제 하나그룹에 특화된 부분까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럼 둘 다 볼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에 넣어놓고 하나 오션도 넣는 거는 같은 그룹이고, 그래서 조선 쪽에 삼성중공업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 오션과 한국항공우주의 포트 조합도 형성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지금 원래 이제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하나 오션 쪽이 거래대금 순위 5위 전후에 계속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을 선택했다. 이 결과물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뭐 3월달 들어서 또 봐야겠습니다만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3월 4일자 공약주는 기준거래량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기준거래량이 뭘까. 그래서 뭐 유료 활용을 좀 하셔야 되겠죠. 유료 설명 드리고 불기둥 AI 종목군들 보여드릴 건데,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에 유튜브 여기 사이트 보시면, 혹은 유튜브로 바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일장 공략주들을 이렇게 쭉 월, 화, 수, 목 이렇게 올려드리고, 금요일은 주말이 있기 때문에 주말 저녁에 교육을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3일 전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 내용에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위로 본다. 제목 자체 80만 원 근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주가가 밀렸는데 깨졌는데 무슨 80만 원이냐. 수급 범위에서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변동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서 그런다. 결론적으로 이런 데서 좀 보시고, 검색기 나도 갖고 싶어야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하시고, 요거 채팅방에도 올려놔 드릴게요. 검색기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13분 듣고 계시고, 그리고 90명이 접속을 하셨다가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가 6개뿐이 없어. 90명이 접속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검색기 신청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하실 수 있고, 유튜브 채팅방에 질문도 올리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사이트에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의 기준에 검색기 종목 가지고 나 혼자 매매 한번 해볼게요. 검색기 종목이 뜨면 문자 좀 주십시오. 내가 매번 검색기 핸드폰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3개월에 99인데,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매수 매도 사인을 받는 거는 1 플러스 1 198, 2 플러스 3 396이죠. 요거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만. 뭐, 1 플러스 1, 2 플러스 3 하시지 마시고, 그냥 1개월 끊으시고, 2, 3일, 일주일은 하셔야 돼, 일주일. 2, 3일 갖고는 좀 어렵고, 일주일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럼 환불 받으세요. 그게 맞는 거지. 일단 뭐, VIP 방에서 한번 해보고, 검증해보고, VIP 방에서 잘 매매가 원활하시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VVIP하고 VIP하고 방의 차이가 뭐냐? VVIP는 VVIP지. 우리 직원분들한테 또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 그분들이 뭘 알아? 내가 설명 못하는 거를. 결론적으로 VVIP는 실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좀 자산 여력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VVIP 라이브 방송 접속하시는 인원은 전체 회원분들 중에서 한 30%도 안 돼요. 저 결제하실 정도면은 뭐 골프 여행도 가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장사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때에 뭐 화장실 가실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실 때 핸드폰으로라도 접속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보우가 너무 밀렸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밀렸네. 혹은 이거 폭등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라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 잡죠? 지금 6개월 플러스 6개월 2,970이잖아요. 보통 이제 2 플러스 1 하셨다가 연장하실 때 절로 오시는데, 저 가격은 15년, 17년 전 가격이에요. 한국경제신문, 이때 한국경제TV 하루에 5번씩 나갈 때입니다. 인기가 그냥 넘쳐나서 11만 원짜리 상품이었어요. 요 밑에 하단에 요게 광고가 9월 6일자, 9월 25일자인데
하단 통광고 저게 500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500짜리 이제 칼라 통광고 기준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2008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1만 원, 22만 원짜리 라이브 방송을 150으로 윤정도가 다 올려놓은 거고, 연회비 3천, 지금은 30만 원 할인해 드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년 이상 되신 분들, 또 가장 많으신 분들이 이제 3에서 5년 정도 되신 분들, 또 3에서 5년 정도 되시면 또 독립해서 하신 분들 그렇게 계시는데, VVIP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검색기 종목 들여다보고 전략 짜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오션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 볼 건데, 고객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 절실하시죠.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뭐 우리 직원이 잘까 봐서 뭐 자는 시간에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절실. 내일 아침 돼서 또 막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나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함께 움직여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자, 금요일 날은 그다지 종목이 검색기에 없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움직임이 나왔고 검색기에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올해 이제 반짝반짝 빛이 조금씩 났었던 부분들이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하여간에 이제 그 2차 전지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차세대 배터리로서의 입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는 거. 2월 17일 날 47,700원 이렇게 되는데 45,000원부터 뜬 거예요, 저게. 45,000원부터 뜬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 검색기를 갖고 계셨으면은 9시 24분이 아니라 좀 더 일찍 보셨으면 좀 더 일찍 더 45,000원대 가격에 편입이 되실 수 있었겠죠. 그게 이제 HTS 버전과 MTS 버전의 좀 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슈팅이 쭉 나오고 66,800원까지 슈팅이 나왔을 거예요. 66,800원. 다만 이제 변동성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다 거래대금 평상시에 작으니까 그 변동성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요번 포착 범위에서는 문자 매수 사인까지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 떴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개별 매매입니다. 거래대금이 제 기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 검색기는 뜨지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종목도 좀 많이 눌려 있고 차분히 보면서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이 된 건데 이게 66,8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서 슈팅 범위. 그래서 2월 28일 날 기준인데 2월 17일 날 45,000원일 때 검색기에 이제 뜬 기준으로 설정이 잡힌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런 장대 항복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월 17일 기준에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언제? 2월 17일 기준이면 요때 기준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잡혀 있고 그리고 요 기준이 얼마예요? 48.44. 48.44까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사인을 거짓말을 하고 이거 매수사인 내가지고 대박 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2월 1일이 아니라 이제 2월 3일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조금 더 수반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기준에서 더 또 들여다볼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11월 고점을 못 넘긴 방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HLB, LIG 넥슨. 저도 체력이 한계가 오니까 힘들어. 하나 하는 것도. 한국항공우주만 유일하게 이제 11월 고점 찍고 밀린 다음에 거기를 되돌리지를 못했어요.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56,000원대부터 이제 뭐 2월 중순 이후에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도 이제 좀 소외돼 있다가 거래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죠. 매집은 중간에 다 돼 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정책주로서, 그러니까 21년 12월 이후에 방산주는 우리나라의 정책주로 불거집니다. 21년 12월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 또 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상전에 돌입이 되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동유럽의 수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금융, 우리나라 정책 금융의 그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동유럽 국가에 돈 빌려주고, 폴란드 이런 데다 돈 빌려주고, 돈 빌려줄 테니까 무기 사라, 뭐 이런 식의 정책, 그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거죠. 야당 쪽에서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강하게 막지 못한 거죠. 정책금융 그렇게 바꿔가지고 자금 지원해서 무기 사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작년. 불확실성이 형성되는 거죠. 배째라면 어떻게 해요? 전 정부에서 돈 빌려다 썼고 난 모르겠고 배째라 해버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탄핵 계엄 탄핵 정국 들어서면서 야당에서 뭐 하나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산, 조선, 하나 뭐 이런 데 다 묶어서죠. 크게 찝어서 뭐라 하는 바람에 11월 중순 이후에 트럼프 역효과 부분, 그리고 계엄 시국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방산조선이 20%대 후반에서부터 30% 후반까지 밀렸어요. 그런 흐름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6% 밀렸었지만 그게 다 돌려진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11월 고점을 못 넘긴 거죠. 그래서 병행 기준을 볼 수 있다 해놨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슈팅이 계속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에서부터 쭉쭉 뻗어 올라가서의 흐름. 그래서 결론은 이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눌려진 폭이 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한 번씩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캔들의 크기가 확장됐는데 거래가 급감을 하죠, 사실. 저렇게 되면 좀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력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는 거고, 방산 전체가 움직일 때 얘를 봐보자. 11월 고점 여전히 못 넘겼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드린 겁니다. 검색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1,500억의 기준 거래대금이라든가, 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라든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언제 또 받냐 이거지.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시는 거고, 종목 검색기의 교육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지금 교육받아서 뭐 어느 세월에, 저는 교육을 권해드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윤정도한테 세경을 주실 수 없잖아요. 노비 하인한테. 근데 뭐 세경 주면서 써야지. 근데 나는 내가 배워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검색기 설정 방법 배우시고, 전략 배우시고,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매매 사인 드리면 매매 사인 그대로 받아서 매매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39년 된 증권 카드예요. 39년 된. 그리고 오른쪽에 마스터즈 리그 1위 저게 대우증권, 우리나라 증권사 1, 2위를 왔다 갔다 한 대우증권이 5만 명 대상으로 실전 투자 대회를 진행을 한 거고, 그 중에 1억 리그에 참여를 해서 7,681%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률로 1위를 한 겁니다. 저 기록은 뭐 향후 한 100년 동안 깨질 수 없는 기록이죠.
좀 깨질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저런 타이틀을 파생까지 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선물거래소 KLX에서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에 제발 좀 강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응? 금융사 CEO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데 윤정도 제야고수를 모셔다가 강의를 한다.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영광인 거고 2005년부터 검증이 된 거고 그래서 증권사의 뭐 대형 증권사의 동영상 강좌 40강씩 막 2000년 초반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정규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제야고수 애널리스트로서의 글도 올리고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갈 때 윤정도 도수 10권 그게 다 교재로 쓰이고 그리고 대학 강의하고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HTS 개발할 때 윤정도에게 수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죠. 여러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22년도에 종목 검색기가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으니 잘 맞지도 않는데 대표님이 좀 하나만 설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입력은 못합니다. 뭐 영봉 기준이 어쩌고 이런 건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지셔야지 내가 못 만집니다 했더니 10권의 도서를 압축해서 수식을 주시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 수백 시간을 또 압축해서 수식을 주시면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그 수식을 저렇게 금융공학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해서 종목 검색기를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저 증권사에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윤정도가 수식을 주고 윤정도의 모든 39년의 노하우가 다 들어간 거고 증권사 임직원 교육교재 책 도서 10권에 뭐 수십 시간의 수백 시간의 강의 압축한 내용 그거를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의 기술력으로 검색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핸드폰 다운받으셔서 하단에 보시면 불기둥 AI 주세요. 그럼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 딱 떠주고 더블 공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오션이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 올라온 거. 시장 주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0만 원 넘고 밀리긴 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올해 들어서만 역시 더블이 난 종목으로 장중 세력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막 한국 항공우주가 막 슈팅 나오고 HLB가 날아다니고 세력 매집주 주세요. 그랬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계에서 은근한 매집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종목 검색기야 종목 좀 줘라. 툭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2월 6일 날 현대로템 실적 나오고 19%의 슈팅.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현대로템 또 뜨잖아요. 13%의 슈팅. 하나시스템 27,000원 아니지. 하나시스템은 조금 이따 뒤에 보시면 11일 날 12일 날 상한가 갑니다. 13일 날 추가 폭등 나오고 11일 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70까지 올라옵니다. 갭상승 10% 출발에 9%대 출발에 20.70까지 올라와요. 우리는 45만 원에도 강력한 매수를 기준을 잡았죠. 이날 하나오션이 12%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비전이 8%죠. 하나비전 2월 14일 날 상한가 갑니다. 하나오션은 3거래일 연속 12%, 17%또 12% 이런 식으로 폭등. 하나시스템이 12일 날 26,250원 3%대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다음 날 추가 15% 14.33. 하나비전이 29.99 상한가 가죠. 거래대금이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1조 2천억 1조 4천억 터지고 하나비전 상한가 가면서 8천억 6천억인가요? 8천억인가요? 터지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돼 왔던 거죠. 그냥 뭐 기분 좋다고 올라가고 기분 나쁘다고 밀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고점에서 과도하게 밀린 내용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편함이 조선, 방산, 로봇에 집중된다. 결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일 뿐이지 공매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은 없습니다.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어요. 그 내용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윤정두 거를 찾아보셔도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공매도의 그 불확실성 부분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찾아오시든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든 보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게 공매도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공매도 관련해서 2차전지 vs 그다음에 여기 공매도 재개의 급락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은 이 공매도에 관련된 전 글로벌 시장의 그 정책 부분이라든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킨 나라예요. 미친 거지. 정신 나간 거지. 금융당국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선가의 입김이 들어온 거죠. 어디선가에. 그렇게 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 공매도 금지를 형성을 시킨 겁니다. 그 뒷면이 아니라 그 정신 나간 박순영이 같은 애들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소수의 의견이 뭔가 굉장한 내용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공매도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루 거래대금의 3에서 5% 사이이고 종목별로는 1에서 3% 수준뿐이 안 돼요. 공매도가. 근데 어떻게 공매도가 주가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이성적인 종목이면 모를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월 19일 기준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간다? 검색하면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포스코 DX 추가 급등 이후에 탈퇴 신호 나오죠. 그리고 포스코 DX가 끝나자마자 금양이 바로 또 슈팅이 나옵니다. 포스코 DX는 딱 이틀 슈팅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신호, 그다음 재편입 신호 나오지만 거래가 없는 재편입 또 매도 신호 뭐 이런 식으로. 그 태성 동진세미캠도 하루짜리 20%대 폭등 나오고 꺾이는. 카페24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눌림이 있었는데 수급은 악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페24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인 기술적 분석에 따른 부분에서는 성장성 부분은 아직 뭐 펀더멘털로 논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 기준의 저평가가 아니다 기준인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누적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다만 이제 평상시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중기적인 관점 아니고는 좀 힘들어요. 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카페24 상한가 수준 올라왔을 때고 그다음에 27일 클래시스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건 다 잡았네요. 그러니까 28일 같은 경우에 급락의 조정이 나오기 전에 클래시스는 27일 날 이미 26, 27일 날 변동성에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검색기입니다. 이게 검색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 이제 시황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공식 홈페이지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셔서 뭐 수익을 잘 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시간대까지 보시겠냐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데서 다 물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포감이 앞서고 여기서 잘라내는 게 맞는지 2차 전지는 무조건 100% 자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리할 종목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1,000억도 안 나온다. 1,000억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의 거래대금이 1,000억도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다 정리하시는 게 옳아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든 기술적인 부분이든 다. 그리고 새로운 푸대에 새물을 담그셔야지 뭐 우량한 종목을 중장기로 가져가서 원금을 회복시키겠다. 일부라도.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고 낙폭과대라고 인정하면 안 되죠. 응?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뭐 대표적인 예로 금양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700억짜리를 발포제 업체를 2차 전지로 포장을 해서
박순혁이 앞세우고 22년부터 슈팅을 날린 게 700억에서 12조까지 땡겼어요. 그 12조가 90% 밀려서 1조 원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1조 원 전후로 내려오고 지금 비이성적으로 변동성을 주는데 그 700억까지 다시 깨져 내려가도 이상할 건 없죠. 다만 그 사이에 자사주 매입한 부분을 블럭을 쳤죠. 뭐 물론 그 돈을 또 다 콩고나 몽골 쪽 개발한다고 다 빼먹었지만 그 다 잡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빼먹었지만 어찌됐든 1조 미만으로 계속 깨져 내려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라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시기 전에 가입을 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검색기 쪽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교육 자료는 무료로 드려요. 다만 뭐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VIP 쪽 가입을 하셔야만 포트폴리오 구성 교육을 해드리죠. AS 해드리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수익 범위 좀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